해주면 돼? 내가 인정해주면 돼. 얼마나 속이 편하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누구밖에 없어? 나밖에 없는 거야. 나밖에. 그런데 30살서부터 60살까지 30년 동안 여러분들이 시집 와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애 낳고 애 키우는 가사 노동비를 계산하면 한 달에 얼마치 일을 하시느냐 하면은 350만 원어치 일을 하는 거래요. 그럼 30년 동안 여러분들 시집 와갖고 그렇게 일을 했으면 여러분들 남편하고 자식들한테 여러분들은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느냐면 10억 5천만 원을 청구할 수 있는 거. 10억 5천만 원어치 일했으니까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결혼 생활 30년 하신 분들은 적어도 10억 원어치 일을 하신 분들이야. 수원에서 아주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한 성당에서 한 상임위원이 교우들을 꼬신 거야. 어떻게 꼬셨느냐면 나한테 돈을 맡기면은 15% 이자를 주겠다고. 그래서 한 성당에서 교우들이 1억도 갖다 맡기고 5천만 원도 갖다 맡기고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요즘 법정이자가 1.25%예요. 법정이자가 1.25%인데 15%를 준다는 거는 이건 사기야. 100% 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5% 이자 준다고 그래도 사기야. 10% 이자 준다고 그래도 사기야. 15% 준다는 건 이건 생각할 것도 없이 사기예요. 그런데 1억을 은행에다 맡기면 한 달에 얼마를 받느냐면 10만 4천 원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1억을 은행에다 맡기잖아요. 그럼 한 달에 10만 4천 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전례 분과장이래. 성당에 전례 분과장한테 맡기면은 한 달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면은 12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눈이 뒤집혀져요, 안 뒤집혀져요? 판단력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1억 가지고 한 달에 10만 원 받는 게 나아, 한 달에 120만 원 받는 게 나아. 그래서 이 전례 분과장한테 홀딱 다 맡긴 거야. 근데 요즘 경제 성장이 1% 2% 그러는데 무슨 재주로 15% 이자를 줘요? 이 사람 결국은 지금 감옥에 갔어요. 300억은 다 날라갔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5천만 원 1억 맡긴 사람들 돈 이거 다 날라간 거예요. 써보지도 못하고 날라간 거야. 뭐 이자 한두 번 받아 먹었겠지. 한두 번 해먹으려면은 좀 꼬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야 진짜 15% 나오더라. 한 3달 4달 되면서 딱 끝나고 나니까 딱 먹고 끝난 거예요. 그래갖고 이 성당이 풍비박살이 났대. 풍비박살. 냉담자 속출하고. 예. 본당 신부님 정말 이게 권위 땅에 떨어지고 전례 분과장인데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러면은 15% 이자 받아 먹겠다고 돈 맡긴 사람이 나빠요? 15% 이자 주겠다고 꼬신 사람이 나빠요? 둘 다 나빠. 둘 다.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돈 5천만 원이면은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10번을 갔다 올 수 있는 돈이에요. 10번.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10번을 갔다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하고 트고 지낼 수 있어. 트고 지낼 수 있어. 내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지금 5번 갔다 왔거든요. 그것도 3번은 도보 성지순례로 갔다 왔어요. 이스라엘에서 차 안 타고 다니고 다 걸어 다녔어요. 나자렛에서부터 가나까지 걷는 거예요. 한 20km 돼. 그러니까 성모님, 예수님하고 성모님 가나 혼인잔치 갈 때 성모님 나귀에 태우고 예수님 걸어서 어머니 모시고 그 아마 가까운 친척 됐겠죠. 가갖고 하고 그 다 걸은 거야. 또 가나에서부터 갈릴리아까지 한 40km 돼. 그것도 다 걸었어. 이게 걸어보니까요 성서 말씀이 거의 튀어나와 나한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5번 걸어보니까 예수님하고 나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거의 틀라고 그래 지금. 거의 틀라고 그래. 예수님하고 거의 틀라고 그래. 근데 성서 강의라면서 병 고치는 얘기를 하는데 나는 치유의 은사가 없다. 고민을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하느님 뭔가 좀 치유를 하고 싶은데 이게 손에서 뭐가 나와야지 이게 치유를 해줄 거 아니냐. 그랬더니 하느님이 하시는 말씀이 꼭 네 손으로 해야 되느냐. 네 손으로. 의사 손 빌리면 안 되느냐. 그래갖고 내가 가톨릭 의료원에 연락했어요. 빈센트 병원에 연락해갖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정말로 수술하면 꼭 나을 수 있는데 돈이 없는 사람,
나한테 연락해라. 그래갖고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강의로 기분 좋으면은 강사료 다 내라. 한 600명 들어오는 데니까 한 600만 원 모아지겠지. 그리고 만약에 모자라면 내 인세 있잖아, 책 파는 거, CD 파는 거, 그게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거 뭐 할 거야? 내가 마누라가 있어, 자식이 있어. 그거 해갖고 12명을 선정을 해서 지금 찾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린아이를 찾아달라고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그러는 거야. 신부님, 이제 우리나라가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갖고 돈 없는데 심장병 어린애들은 다 고쳐준대요. 재단이 많아서. 그러니까 애들은 신부님이 안 고쳐줘도 된대. 야, 우리나라 좋은 나라야 보니까. 그러면은 일반인들도 웬만한 제도에 걸리면은 다 고쳐줄 수 있대요. 근데 누가 잘 어려우냐면 외국인 노동자들, 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수술하면 날 수 있는 사람들인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골라라. 아니 여러분들 꼭 치유를 안수기도로 해갖고 꼭 고쳐줘야 돼? 이게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데 이걸 눌러갖고 이게 차라리 의사 손 빌려갖고 확실하게 고쳐주는 게 낫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3월 8일부터 강의하면서 한 사람씩 고쳐주고 싶어요. 의사 손을 빌려서.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먹고 마시고 노는 일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놀지도 않으신다면 여러분들은 헛사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놀아야지 인생을 제대로 사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도 그러셨고 소크라테스도 그랬고 공자님도 그랬고 부처님도 그랬어요. 다. 근데 이분들은 1억 모은다고 먹지도 마시지도 놀지도 않은 거야. 근데 앞으로도 못 쓰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은 가슴에 피멍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 뭐라고 그럴 것 같아? 내가 성당 나갔더니 사기꾼밖에 없더라. 믿을 놈 한 놈도 없더라. 하느님이 있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냉담할 거야. 하느님 버리고 돈 버리고 자기 마음 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느님이 언제 15% 이자 주는데 투자라고 그랬어? 왜 하느님 탓을 해? 자기가 잘못하고. 이게 이 사람이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넘어질 때 언제 넘어지는 줄 알아요? 욕심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최순실이 왜 넘어졌는 줄 알아요? 욕심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냥 대통령 옆에 친한 위로자로 남았으면 아름다운 사람으로 끝났을 거야. 그런데 이게 옆에 대통령 친구라고 친하다고 대통령이 믿는다고 그걸 갖고 욕심을 부리고 온 나라를 말아먹었으니까 이 사람은 용서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욕심이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욕심이. 저는 그 신학교 있을 때 너무너무 배가 고프더라고. 1학년 때 우리는 간식이 없었어요. 아침, 점심, 저녁만 먹으면 땡이야. 근데 뭐 우리 선배 신부님들 지금 70, 80 되신 신부님들은 그 정말로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할 때 신학교 생활했을 때 먹을 게 너무 없어갖고 도토리 막 먹고 그랬대요. 도토리를 먹으면 이게 얼마나 이게 똥이 나오는 게 아니라 돌이 나오는데 돌. 그래서 막 파냈다는 거. 똥이 안 나와갖고 파냈다는 거예요. 뭐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뭐 저녁 10시쯤 되면 배고파요. 그러니까 외출할 때 뭐를 사갖고 오느냐면은 식빵을 사갖고 와요. 배고플 때 먹으려고 식빵을. 그리고 이제 또 바깥에다 놓으면 얘네들이 왔다 갔다 다 먹어버리잖아. 친구 신학생들이. 그래서 아주 옷장 깊숙이 감춰놔요. 혼자 먹으려고 옷장 깊숙이 감춰놔. 그런데 신학교 생활이 얼마나 바빠요. 이리 뛰고 저리 뛰다 보면은 주일날 사놓는데 수요일날 배고플 때 생각이 나는 거야. 식빵 사다 놓은 게 생각이 나는 거야. 아, 식빵 사다 놨지? 그래갖고 이제 옷장을 딱 열어보면 식빵이 곰팡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너도 못 먹고 나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니 예수님은 당신의 살도 나눠주는 판국인데 내가 그놈의 식빵 혼자 먹겠다고 혼자 옷장에다 깊숙이 감춰놨다가 곰팡이 들어서 썩어 버리는 그게 너무너무 내가 한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외출해갖고 식빵을 사갖고 오면 친한 친구들을 불러요. 신학생들을. 그래갖고 친구들하고 나눠주는 거 식빵. 너 3장, 너 3장, 나 3장, 나 4장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서로 나눠 먹어. 나눠 먹고 나면은 그 친구들이 외출하고 돌아오잖아요. 외출하고 돌아오면은 자기네들이 먹을 거 사면 딱 불러요. 나한테 식빵 얻어먹은 애들은. 그래갖고 또 나눠 먹어. 그래서 신학교 내내 정말로 풍요롭게 살았어요. 넉넉하게, 행복하게. 우리가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을 위해서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나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날 혼내는 거예요. 신부님도 은퇴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부님도 은퇴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이야 신부님 강사료도 많고 인세도 많고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용돈도 많이 주지만 신부님 은퇴하면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야.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불러주는 데도 없으면 신부님 늙어서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다니고 싶은데 돈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이 돈을 다 써버리느냐고. 날 막 혼내더라고. 직원들이 돈 쓰지 말라고. 나중에 평창 은퇴하고 나면 거기서 돈 많이 행복하게 살려면은 저는요, 만약에 내가 은퇴했는데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잖아요. 그럼 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사제관에 가만히 앉아 있을 거야. 돈 없는데 어떻게 그냥 사제관에 가만히 앉아 있어야지. 그런데 문제는 20년 후에 돈을 쓰려고 지금 신나는 일이 너무 많은데, 재미난 일이 너무 많은데, 의미 있는 일이 너무 많은데, 그 20년 후에 쓰려고, 그거를 나중에 쓰려고 내가 이걸 가지고 있다면은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지금 먹고 마시고 쓰고 놀고 나눠줄 거 다 나눠주고 막 쓰다가 70살 돼갖고 은퇴했는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 가만히 있으면 돼. 그걸 뭐 걱정을 하고 막 혼을 내고 그러더라고 나한테.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은퇴할 때까지 살지 안 살지 어떻게 알아? 그렇지 않아요? 많은 경우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쓰려고 지금 한 푼도 안 쓰는 분들 많아. 근데 나중에 언제 어떻게 될 줄 알고 그걸 나중에 쓰려고 지금 안 써. 쓰려면 언제 써? 지금 써요. 보통 여러분들 여행을 다니면은 이 유럽 여행 한번 가면 400만 원 정도 들잖아요. 400만 원 정도 들면은 평생 한번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자식이 뭐 보내주든 뭐 개를 모아갖고 가든. 그래갖고 이제 한 60대신 분들이 여행을 떠나. 유럽으로 로마, 파리 막 베드로 성전 가. 근데 딱 비행기에 타갖고 버스를 딱 타면 가이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내리면 여기 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딱 버스에서 내리면 벨보이들이 짐을, 여행용 가방을 호텔 방까지 했을 때 팁을 1달러를 주시는 게 예의라고. 또 호텔에서 나올 때 그 침실 정리하고 침대 정리하는 사람들에서 1달러 그거 주는 게 예의라고. 그럼 이때부터 머리가 복잡하기 시작을 해요. 이때부터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딱 버스에서 내렸는데 가이드 말대로 막 애들이 막 와갖고 막 가방을 막 들어. 그러면은 이 60대 할머니가 한마디 해요. 이거 놔두라고. 내가 들고 간다고. 내가. 그런 게 그렇게 주는 게 아까우면은 그런 분들은 그냥 가지 말고 집에 가만히 있어. 돌아다니는 어딜 돌아다녀. 쓸 때는 멋있게 쓰고 안 쓸 땐 안 쓰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여름에 미국을 갔다 왔어요. 근데 미국을 갔는데 나한테 정말로 잘하는 형제들이 몇 있어요. 나하고 나이대가 비슷해. 근데 니콜라스라고 나보다 한 3-4살 많은 친구가 있는데 너무너무 유쾌한 친구예요. 이 친구는 음식을 참 잘해요. 근데 식당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을 상대하는 식당이 아니고 정말 백인들, 돈 많은 사람들이 와서 먹는 식당을 운영을 해요. 그래갖고 거기다 와인도 탁탁탁 놓고 자기네들 홀에서 춤도 추고 그런 식당이야. 그런데 이제 나를 그 음식을 대접하고 싶은데 주위에서 그러는 거야. 신부님 그런데 비싼 데 가면 안 되니까 니네 집에 모시라고 그냥. 그래서 몇 년 만에 자기네 집으로 나를 초대를 했어요. 나를 호스트, 주인공으로 해서. 그래갖고 이제 한 10명 주위에 있는 그 친한 친구들 10명이 초대받아서 갔는데 자기 식당의 셰프, 주방장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음식이 나오는데 정말로 맛있게 나오더라고. 참, 정말 별로 먹어봤던 적이 없는 기가 막힌 음식들이 나와서 또 영어로 막 설명을 막 하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는 뭐 딜리셔스 계속 이러면서 먹었죠. 계속 그랬는데 우리 니콜라스가 신부님 세계 모든 데 강의 다니고 많은 사람들 위로하고 그러니까 내가 오늘 특별하게 아끼는 와인을 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와인이 나왔는데 그야말로 몇백만 원짜리 와인이 나온 거예요. 내가 가격을 여러분들 위화감 조성할까 봐 말을 안 할 건데 내 생태마을 월급 한 3달치 와인이 나온 거예요. 생태마을 월급. 그 와인 기가 막히게 1995년 보르도산. 그때 굉장히 가물었대요. 그래갖고 이 포도가 이 흙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땅 힘을. 그 포도로 만든 와인은 가격이 아주 천양지차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열 몇 명이 이렇게 나도 이제 한 잔 반 먹고 고기하고 먹는데 정말로 특별하더라. 그 비싸서가 아니라 우리 니콜라스의 마음이 너무너무 특별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 공짜 아니에요. 공짜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 셰프가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주인으로서 뭔가 좀 기분 고맙다는 표시를 해야 돼갖고 셰프를 불렀어요. 팁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속으로 고민을 했죠. 가슴이 심장이 쫄깃쫄깃했지. 50달러를 줄까 100달러를 줄까. 그런데 결국은 이제 50달러를 줬어요. 50달러를 딱 줬는데 너무너무 그 백인 셰프가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지금 후회돼. 왜 100달러를 못 주고 그걸 50달러밖에 못 줬나. 웬만한 식당에 가서 몇백만 원짜리 와인을 먹는데도 기분 좋게 100달러를 주면 그 니콜라스 사장도 기분 좋고 셰프도 기분 좋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요. 내가 딱 멋있게 딱 팁을 주고 하면은요 뒤에서 그래. 야, 우리 신부님 정말 멋있다. 근데 내가 하나도 안 내놓고 그냥 가면 저 신부님 좀스러우네. 다 그래요. 알고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가치로우려면 내가 벌은 재물을 나눌 줄도 알고 자기를 위해서 멋있게 쓸 줄도 알아야 돼.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돈이 없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집에 가만히 있으면 돼. 그것도 결코 슬픈 거는 아니에요. 3년에 걸쳐서 강의 주제가 참 재밌어요. 2년 전에는 죽음 껴안기, 작년에는 삶 껴안기, 올해는 자신 껴안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돼요. 잘 살려면은 자신한테 잘해줘야 돼요. 아주 단순해요. 그러면은 자신한테 잘해주려면은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 여러분 요즘 텔레비전 보면은 인문학 특강 그러죠? 뭐 한 2010년부터 인문학 특강 열풍이 불었어요. 근데 그 인문학 특강의 주제는 이 3가지예요. 자신 껴안기, Who am I?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를 질문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60평생 살면서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건 참 답답한 인생이에요.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 자신을 알라라고 그랬죠? 부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자신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부처고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중생이라고 그랬어요. 중생. 그러니까 60평생 살면서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사는 사람은 그냥 중생으로 사는 거예요. 껍데기로 사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나는 천주교 사제다. 하늘나라의 기쁨을 전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느끼도록 해주는 사람이다. 항상 저는 물어봐요. 내가 누구냐? 나는 누구냐? 나는 사제야, 사제. 사제니까 누구 일을 해야 돼? 하느님의 일을 해야 돼. 하느님의 일을 하는 중에 신학교를 짓는 것처럼 가슴 설레는 일이 어디 있어요?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해야 돼. 그리고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이 끝났으면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답도 나와야 돼.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어떻게 죽을 것이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죽는 것도 시나리오가 필요하다니까요. 죽는 것도 내가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죽을 것이다, 시나리오가 필요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참 죽는 거를 싫어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안 죽으려고 그래. 어떻게 해서든지 안 죽으려고 그래. 만약에 우리 동네에 공동묘지가 들어온다면 난리도 아니야. 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든요. 죽음은 어둠이라고 생각하고 절망이라고 생각하고 영원한 어둠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동네에 공동묘지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난리도 아니야. 이건 뭐 막 결사반대, 막 그냥 어떻게 결사반대 깨물어 갖고 막 결사반. 6.25는 난리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삶과 죽음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또 단일 민족이라 이상하게 죽는 날은 다른데 보고 싶은 날은, 죽은 사람 보고 싶은 날은 온 국민이 똑같은 날 보고 싶어. 4월 5일 한식날 그냥 죽은 사람 보러 다닌다고 난리도. 그 6.25는 난리도 아니야. 그것도 보면은 그냥 막히고 난리도 아니야. 보면은 왜 죽는 날은 다른데 보고 싶은 날은 같은지 몰라. 근데 우리는요, 하여튼 죽음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죽는 거 무서워할 필요 하나 없어요. 죽기 전까지는 절대 안 죽을 것이고, 죽을 때 되면 그냥 행복하게 가면 되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도 죽는 게 싫어. 왜 죽는 게 싫으냐 하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때문에 그래요. 죽으면은 더 이상 사랑하는 남편 못 보고, 사랑하는 아내 못 보고, 사랑하는 부모님 못 보고, 자식 못 보니까. 그것도 뒤집어 보면은 또한 답답해요. 왜냐하면 살아있을 때는 소, 닭 쳐다보다가 꼭 죽고 나면 영정사진 앞에서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왜 벌써 죽느냐고. 조금만 더 살았으면 내가 잘해줬을 텐데 라고 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내가 본당 신부할 때 평택에 있었을 때 70 먹은 중풍 걸린 할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내가 한 달에 한 번 갈 때마다 이런 말을 해요. 신부님, 한 달에 한 번 나 찾아오는 건 신부님밖에 없다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10년째 한 번도 안 찾아왔다는 거예요. 10년째. 네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초상집에 갔는데 그 영정사진 앞에서 통곡을 하고 우는 자식이 하나 있더라고요. 10년째 한 번도 안 온 자식. 뭐라고 우느냐면은, 어머니 왜 기다려주지 않고 벌써 돌아가셨느냐고.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내가 돈 벌어서 어머니 효도할 텐데 왜 내 마음을 몰라주고 왜 기다려주지 않고 벌써 돌아가셨느냐고. 나는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돌아가시느냐고 울며 불며 통곡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우는 자식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는 10년 후에 엄마가 80에 죽어도 똑같이 말할 자식이야. 10년 후에 똑같이 말할 자식이에요. 10년 후에 엄마가 80에 돌아가도 어머니 왜 기다려주지 않고 벌써 돌아가셨느냐고, 조금만 더 살았으면 내가 돈 벌어서 효도할 텐데 라고 말할 자식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자식들 가운데 지금 손자 손녀 키운다고 먹고 살기 힘든다고 여러분들 찾아오지 않아? 그런 자식들이 이렇게 말해.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가 조금만 이 어려운 일 끝나고 나면 어머니 잘 모실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라고 말하는 자식이 나중에 정말로 효도할 거라고 믿고 있다면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효도하지 않는 자식은 나중에도 효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해주려면 언제 잘해줘? 지금 잘해줘요. 혹시 여러분들 남편들 가운데 술 좋아하는 남편이 있어. 근데 술 먹고 결국은 술 때문에 죽었어. 그러면은 그 남편 앞에서 이렇게 우는 자매들이 있어요. 이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그 좋아하는 술이라도 한번 마음 놓고 먹게 할 걸. 이렇게 말하는 자매 있어요. 내 손 붙잡고 얘기하는 자매가 몇 있었어요. 신부님, 이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그렇게 구박 안 하고 술이라도 마음껏 먹게 할 걸 너무 후회된다고. 죽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살아있을 때 잘해주세요. 어차피 먹는 술인데 마음 편안하게 한번 먹게 해주면 뭐 어디 매일 그렇게 해주라는 게 아니야. 한 번쯤 그렇게 해주라는 거야. 홍어 삭힌 거 주문하고 목삼겹살 삶고 묵은지 해갖고
소주 5병 딱 해갖고 여보 오늘은 내가 집에서 낼게. 바깥에서 눈치 보고 그걸 그렇게 마시지 마.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적어도 여보 내가 마지막에 이별주 한번 근사하게 대접했지. 당신 잘 가.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근데 한 번도 그런 멋있는 대접을 안 한 사람은요 한이 돼요. 한이. 그러니까 잘해주려면 언제 잘해줘? 지금 잘해주세요. 혹시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한테 잘해준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렇죠? 정말 은인 있을 거야. 인생의 은인들 정말로 고맙다고 생각을 한다면 나중에 잘해주지 말고 지금 이스라엘 성지순례 티켓을 하나 끊어주든지 아니면 이미자 콘서트를 끊어주든지 하세요. 내가 마음을 표현할 때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잘해주지 마세요. 잘해주려면 언제 잘해줘? 지금 잘해주세요. 지금. 그러니까 죽는 거 죽기 전까지는 절대 안 죽을 것이고 살아서는 열심히 사랑하고 죽어서는 천당 갈 건데 뭐가 그렇게 죽는 게 무서워? 안 죽으려고 용을 써요. 여러분들 오래 사는 게 좋아요? 막 80살에서부터 100살까지 누워서 똥오줌 싸가면서 벽에 똥칠해가면서 오래 사는 게 좋아요? 네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자식들 서로 네가 모실 거냐 내가 모실 거냐 하면서 원수 만들어가면서 오래 사는 게 좋아요? 나는 오래 사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오래 사는 거는 그냥 사는 날까지 즐겁게 사는 게 중요한 거야. 그냥 사는 날 매일매일 즐겁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해. 먹고 마시고 노는 일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행도 다니고 피정도 이렇게 다니고 친구들하고 단풍 구경도 가고 돌아다닐 수 있을 때까지 돌아다니다가 86살에 그냥 주무시다가 죽어. 그냥 100살까지 건강하시면 안 죽어도 돼요. 그런데 돈 쓰는 거 아까워갖고 돈 쓰는 거 무서워갖고 쓰지도 못하고 뒷방에 쭈그리고 앉아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리에 힘 풀리면 누워서 똥오줌 싸요. 너도 피해주고 나도 피해주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그냥 건강하게 움직이는 사람은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는 날까지 즐겁게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는 날까지. 저는 6년 전에 위암 수술을 했어요. 위를 3분의 2를 잘라냈어요. 근데 제가 6년 전 4월 6일 날 수술을 했는데 2월 달에 진단을 받았어요. 2월 달에 진단을 받았는데 내가 수녀님한테 그랬어요. 수술 날짜가 언제냐? 4월 6일이라고. 내가 4월 3일까지 사순 특강 잡아놓은 스케줄이 있으니까 4월 3일까지 강의를 하겠다. 그리고 4월 3일 날 병원에 들어가겠다. 수술하고 3일 지나고 나서 조치를 별로 취하는 게 없더라고. 요즘은 더 이상 조치 취할 거 있느냐? 없대. 난 퇴원해야 되겠다. 수술 강의가 많아서. 그래서 나갔어요. 근데 수녀님이 또 전화 왔어. 신부님 죽는 거 무섭지 않냐는 거예요. 죽는 거. 난들 왜 죽는 게 안 무서웠겠어. 이렇게 멀쩡하게 강의하고 저녁에 사제관에 가갖고는 누워서 죽으면 어떻게 하나 고민했죠. 근데 내가 46 인생을 돌아보니까 50개 나라를 다녔어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산 거예요. 그리고 2개 본당 신부, 평택 비전동, 경기도 광주 능평 본당 신부 하면서 교우들 원 없이 사랑했고 사랑받았고 또 평창에 들어와서 생태마을 꾸며서 수많은 정말 외롭고 힘든 사람들 와서 행복 느끼고 삶이 변하고 뭐 우리나라 교우들만 와 전 세계에 있는 우리 교우들도 많이 오고 우리 천주교 신자만 개신교, 불교, 비신자들도 많이 와서 행복을 느끼고 이러면 됐지. 그냥 떠나도 되겠더라고요. 딱 마음에 하나 걸리는 게 있었어요. 부모님 앞서가는 거. 불효 중에 최고의 불효는 뭐예요? 부모님 앞서는 거예요.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오래 살아. 죽고 싶어도 부모 때문에 못 죽어. 죽고 싶어도 부모 때문에 못 죽어요. 그래서 전 수술할 때까지 집에 안 알렸어요. 1달 반 동안 안 알려서 뭐 좋다고 알려. 수술할 때도 교구청의 관리국장, 우리 지금은 이제 천지남에 가셨지만 관리국장님한테 연락해서 사인하라고 그랬어요. 뭐 집 떠났는데 뭐 부모가 와서 사인을 해. 나이가 어려? 뭐가 어려? 그래갖고 교구청에서 사인하고 수술하고 수술 끝나고
내 얘기 다른 사람한테 들을까 봐 그때 말씀드렸어요. 부모님 외에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떠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요즘 이 강의 때문에 자료를 좀 보니까 참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자식들하고 나 의식이 없으면은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이따가 죽었어 그러면은 어떤 자식은 수술을 해야 된다, 어떤 자식은 그냥 놔두자 이러면서 자기네들끼리 또 싸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죽음에는 시나리오가 필요해요. 내가 어떤 과정으로 죽어갈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들 죽음의 문제만 해결되면요, 사는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마지막 아름다운 노년을 위해라는 글을 마침 기도로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는 살아오다 어느 날 문득 노년을 보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머리카락은 희끗희끗 반백이 되어 있고 생각과 말과 몸은 마음같이 움직이지 않고, 자신보다 훨씬 커버린 자녀들은 사회인이 되었고, 영원히 함께 있을 것 같았던 그들이었건만 이내 하나둘 우리들의 품을 떠나가며 어느새 결혼을 하여 아빠 엄마가 되어 있다. 100년을 함께 살자고 맹세했던 부부는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어쩔 수 없이 늙어가는 서로를 바라보며 노년을 보낸다. 가족을 너무 의지하지 마라. 그렇다고 가족의 중요성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다. 움직일 수 있는 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건 절대 금물이다. 자신의 노년은 그 어느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는다. 당신이 진정으로 후회 없는 노년을 보내려거든 자신의 것을 스스로 개발하고 스스로 챙겨라. 그리고 반드시 한두 가지의 취미 생활을 가져라. 산이 좋으면 산에 올라 세상을 한번 호령해보고, 물이 좋으면 강가에 앉아 낚시를 해라. 운동이 좋으면 어느 운동이든 땀이 나도록 하고, 책을 좋아하면 열심히 책을 읽고 글을 써라. 자식들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라. 자식에게서 받은 상처나 배신감은 쉽게 치유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부모를 만족시켜주는 자식은 그렇게 많지 않다. 기대가 큰 자식일수록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악처가 효자보다 낫다는 옛말은 참고할 만하니 식어가는 부부간의 사랑을 되찾아 뜨겁게 하라. 그리고 이 나이는 사랑보다 겹겹이 쌓여진 묵은 정으로 서로의 등을 씻어주며 사는 것이 아니겠는가.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말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뭐가 더 재미있을 것도 없는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 때면 친구들 만나서 제잘제잘 수다 떠는 맛에 살곤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주변에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하는 비밀들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이 말들을 함부로 하게 되면 오늘까지도 가장 친했던 친구들을 잃을 수도 있으며 가족과도 사이가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게 된 사실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말들을 함부로 해서 안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길래 이렇게 파멸적인 결과를 불러일으킨 걸까요? 오늘은 선인의 지혜를 빌려 절대 남에게 말해서는 안 되는 5가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다른 사람의 단점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친구들 만났을 때도 남의 얘기를 하는 것이 참 재밌습니다. 누군가의 안 좋은 점을 내뱉는 것은 오히려 나의 이미지를 망칠 수 있습니다. 뒷담화를 같이 해서 한편인 듯 느껴져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국 의심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신뢰가 필요한 좋은 기회들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입에서 나간 말은 본인에게 돌아옵니다. 비판이란 도무지 쓸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판은 인간을 방어적인 입장에 서게 하고 대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말이 맞다고 우기도록 안간힘을 쓰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판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소중한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원한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내뱉는 말은 상대방의 가슴 속에 수십 년 동안 화살처럼 꽂혀 있을 수 있습니다. 비난은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남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나도 심판받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의 잘못은 그 자신의 인간관계에서 비롯됩니다. 남의 잘못을 돌이켜 자신을 반성하라. 부정적인 이야기는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사회생활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나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으로 말하지 마라. 시간이 지나면 인간관계는 계속해서 바뀝니다. 지금은 아주 가깝지만 몇 년 뒤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사람 사이의 일입니다. 오늘은 가장 친한 친구라 하더라도 내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관계도 영원할 수 없으니 만약 나의 깊은 사생활을 다 아는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아지면 골치가 아플 것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면 의도와 다르게 잃는 게 많아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이기에 타인의 고통에는 둔감합니다. 따라서 당신의 사생활에 대해 걱정을 털어놓아도 이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위로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주위로 퍼져 심심풀이로 소비되거나 언젠가 나에게 비수가 되어 꽂혀올 수 있을 뿐입니다. 특히 안 좋은 습관이나 가정사는 더욱 타인의 판단과 비판에 노출되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삶의 특정 부분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은 더 품위 있고 존중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인식을 줄 것입니다. 셋째, 자기 자랑을 하지 말아라. 하느님이 인간에게 한 개의 입과 두 개의 귀를 준 것은 말하는 것보다 2배 더 많이 들으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무심코 내뱉은 자랑이 뜻밖의 오해를 부르거나 상대방에게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점을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가 자기 자랑을 많이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신가요? 그리 달갑고 들을 만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도 않죠. 가만히 있으면 칭찬해 줄 마음도 드는데 먼저 나서서 자랑을 하면 그럴 마음도 쉽게 사라지고 맙니다. 남들이 나를 칭찬하기도 전에 내가 먼저 자랑하고 떠벌리는 것은 그 일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점점 사람을 볼품없게 만듭니다.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을 보면 반감이 생기지 않던가요? 당장은 필요에 의해 곁에 있더라도 원래 떠날 사람들을 포함해 좋은 사람도 당신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진짜 현명한 사람들은 겸손을 활용해 불필요한 질투심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합니다. 자신의 선행도 말할수록 오만해 보이기 쉽습니다.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당신의 베풀물 기억하는 소수의 몇 명이 언젠가 당신에게 중요한 도움을 줄 때가 올 것입니다. 넷째, 나의 약점을 말하지 마라. 자신의 약점은 결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느 정도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통해 위안을 얻고 즐길지도 모릅니다. 남욕하는 것은 참 재미있기 때문이죠. 안 그런가요?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만 1000사람의 귀로 들어갑니다. 어쩔 수 없이 약점을 이야기해야 할 때도 결코 전부를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우정이 깊지 않다면 깊은 대화를 나누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과 관련 없는 말은 되도록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입으로 내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눈치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이 말을 해도 적절한지 자신에게 물어보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다쟁이처럼 말을 많이 한다고 인기가 좋거나 인정받는 것도 아닙니다. 괜한 한마디 실수가 당신이 만들어온 이미지와 명예를 깎아내릴지도 모릅니다. 들려주어도 괜찮은 말이 있고 감추는 것이 나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먼저 주의 깊게 다른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사람들을 관찰하며 한 번 더 생각하면 공개해도 좋을지 비밀로 해야 할지가 분명해지기 마련입니다. 씁쓸하지만 약점은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가 아닌 스스로 극복해야 하고 반드시 스스로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음을 잊지 마세요.
5째, 가진 돈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얘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에서 가난보다 더 사람의 사기를 꺾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더라도 돈에 대한 근심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상처 입히는 것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번민, 말다툼, 텅 빈 지갑. 그 중에서 텅 빈 지갑이 가장 크게 사람을 상처 입힙니다. 앞에선 다들 박수를 쳐줘도 속마음은 그렇지 못합니다. 특히 자신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지인이 부자가 된 경우 친밀감이 있을수록 시기의 강도가 세집니다. 결국 그 관계는 끝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나 가족에게도 당신의 돈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이렇게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을 위하여 특별히 한 가지 더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의외의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꿈에 대하여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 번의 공감이 잘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목표를 공유하고 응원해 줄 수 있는 친구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목표를 이야기했을 때 좋은 결과로 돌아오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그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귀중한 힘을 낭비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당신을 질투하는 사람의 반론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경계하기에 더 나아지려는 사람을 철저히 뭉개려 할 것입니다. 아직 시작도 안 한 목표를 남들에게 말하는 것은 당신의 목표를 멀어지게 하는 일입니다. 최대의 승리는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정복당하는 것은 최대의 수치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자만이 행복을 얻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자기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말을 하는 것이 너무나 쉽고 당연한 현실이지요. 하지만 내가 하는 말은 바로 내가 먼저 듣게 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좋은 말도 나쁜 말도 내가 가장 먼저 듣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은 다른 사람보다도 나에게 가장 먼저 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개인적인 비밀은 항상 깊이 숨겨야 한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객관적인 자기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좋다. 적에게 알려서 안 될 일은 가까운 사람에게도 알리지 마라. 어떠신가요? 너무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나 나이를 먹어보니 저는 꽤 이유가 있는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밀을 지키면 비밀의 주인이 되지만 비밀을 누군가에게 고백하면 비밀의 노예가 된다는 말이 와닿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혹자는 인간관계에서 침묵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할까요? 꼭 그런 것은 아니겠죠. 물론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만났을 때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잘 들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 반드시 침묵해야 하는 말들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내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어떤 누구도 나와 관련된 것 외에는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이야기를 떠드는 것만큼 의미 없는 일은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우연히 귀에 걸리는 말 한마디도 나와 관련이 있으면 매우 주의를 집중해서 듣게 됩니다. 그만큼 나와 연관되는 것들에는 빠르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을 했고, 어떤 사람이고, 옛날에 어떤 일을 했었다 등의 이야기만큼 사람들의 관심을 쉽게 끄는 주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주제로 이야기하면 인간관계에 도움이 될까요? 바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드는 말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행동하면 됩니다. 즉 나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하기보다 내가 대화를 하는 상대방이 주인공이 되도록 이야기를 끌고 나가야 합니다. 인간은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내가 내 이야기를 하고 싶은 욕망도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 잠시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은 내려놓고 대화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해주면 됩니다. 특히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심 어린 칭찬을 하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스스로가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훌륭한 점을 찾아내서 먼저 인정해주는 순간 당신은 인생에 있어 훌륭한 친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갖추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다. 내가 그들에게 배울 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그런 지점이 보이면 꼭 그 사람에게 말해 주어라.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 상대방이 주인공이 되는 말들을 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칭찬을 건네보십시오. 당신의 삶의 풍경이 달라질 것입니다. 돈 이야기도 되도록 안 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합니다. 돈이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가장 자극하는 것은 비교하는 욕망입니다. 그리고 비교 욕망의 끝에 있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내가 이번 달에 얼마를 벌었는지 또는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 자랑하는 순간 듣는 사람의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자극하게 됩니다. 돈은 정확하게 숫자로 표현되기 때문에 서로가 갖고 있는 돈 이야기를 조금만 해보더라도 상대방이 나보다 돈이 더 많은가 적은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부자인 사람은 나를 향해서 우월감을 느끼게 될 것이고, 나보다 재산이 적은 사람은 열등감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두 가지 감정 모두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나보다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나보다 가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금방 나에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게다가 나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을 만날 때면 나에게 식사를 대접하거나 뭐라도 챙겨주지는 않을까 괜히 기대하게 됩니다. 만약 내 기대에 부응하지 않고 돈은 각자가 내자고 제안하며 무엇 하나 사주지 않았다면 기대는 실망으로 바뀝니다. 나보다 부자이지만 좀생이 같다고 느끼면서 결국 나에게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 자체가 아픈 상처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만 믿고 투자했다가 전 재산을 잃은 사람도 있고, 사업하다 자식에게 돈을 물려주었다가 한순간에 다 날린 사람도 있습니다. 돈에 대한 아픔이 있는 사람들에게 섣불리 돈 이야기를 꺼냈다가는 마음에 상처만 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돈 자랑에서 나에게 이득이 오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보통 돈을 자랑하고 싶은 이유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쭐해지고 싶은 알량한 마음뿐일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절대로 내가 갖고 있는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재능에 대한 얘기는 어떨까요? 자신의 재능을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재능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느끼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똑똑하고 뛰어나고 무엇이든지 더 잘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뛰어난 무언가를 갖고 있다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먼저 말을 꺼내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뛰어난 재능은 사람들에게 좌절감이나 정신적인 모욕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뛰어난 재능을 보면 사람들은 겉으로는 칭찬과 격려를 하지만 속으로는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됩니다. 비슷한 일을 하고 있거나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증오나 분노까지 생기기도 합니다. 나의 뛰어난 재능을 자랑하는 순간 즉시 공격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재능을 갖고 있다면 가장 먼저 스스로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높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자랑만 하면 미움만 받을 뿐입니다. 역사 속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항상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천재 작곡가 모차르트는 살리에르가 평생 질투했고, 지금도 재능 있는 가수, 유튜버, 유명인들은 무수히 많은 악플에 시달립니다. 재능이 있으면 사람들로부터 미움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박진영은 소속사 연예인들에게 겸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겸손은 마음속이 겸손해야 합니다. 차를 운전해 주시는 분, 옷을 챙겨 주시는 분, 스케줄을 관리해 주시는 분들, 주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능이 뛰어나고 성공한 사람도 살다 보면 위기가 찾아옵니다. 혼자서는 극복하지 못할 위기를 만났을 때 겸손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겸손은 곧 인생의 보험입니다. 겸손하지 못하고 갑질 논란으로 이미지가 추락한 유명인들이 저절로 떠오르게 만드는 말입니다. 겸손하면 재능 있는 사람이 오만하지 않게 해주고 주변 사람들을 인정하고 존중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는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존경으로 바꿔줍니다. 겸손은 재능을 가진 사람을 더 빛나게 합니다.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재능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쉬운 소리는 아쉬운 일만 만듭니다. 아쉬운 소리 좀 그만하세요. 비난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방어적으로 만들고 스스로를 정당화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비난은 위험합니다. 사람들이 내면적으로 소중히 여기는 자부심의 상처를 입히고 자존감을 훼손하며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설사 어떤 사람이 진짜 잘못을 했더라도 비난은 아끼고 아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을 저지른 많은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잘못을 쉽게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어떻게든 남의 책임으로 돌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비난하려고 합니다. 비난이 마치 부메랑과 같습니다. 항상 나에게 되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고자 비난했다고 하더라도 비난받은 사람은 자신을 정당화할 뿐 아니라 도리어 나를 비난할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 관계를 악화시키고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간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고 싶다면 신랄한 비난을 즐겨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비난이 정당한 비판이라도 결과는 똑같을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형성할 때는 사람이 논리적인 동물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인간은 편견으로 가득 차고 자부심과 허영으로 움직이는 감정적인 동물 그 자체입니다. 비난은 듣는 사람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일깨우고 분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분노는 온전히 내가 감당해야 합니다. 사람을 비난하는 대신에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비판보다는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재미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공감, 관용, 친절까지 나의 몸에 스며들게 됩니다. 모든 것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을 용서하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을 비난하기 전에 스스로를 먼저 바라보아야 합니다. 특히 누군가를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에 부정적인 평가를 섞어서 훈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바꾸고 싶고 개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먼저 자신부터 돌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신을 먼저 바꾸는 것이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애쓰는 것보다 언제나 나에게 이득이 됩니다. 많은 현인들이 남을 비난하기보다는 자신을 돌아볼 것을 강조했습니다. 내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어떤 누구도 나와 관련된 것 외에는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이야기를 떠드는 것만큼 의미 없는 일은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우연히 귀에 걸리는 말 한마디도 나와 관련이 있으면 매우 주의를 집중해서 듣게 됩니다.
그만큼 나와 연관되는 것들에는 빠르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을 했고, 어떤 사람이고, 옛날에 어떤 일을 했었다 등의 이야기만큼 사람들의 관심을 쉽게 끄는 주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주제로 이야기하면 인간관계에 도움이 될까요? 인간관계론의 저자 데일 카네기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고 영원한 아군으로 만들고 싶다면 한 가지 법칙만 지키면 된다. 바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들어라. 진심으로 그렇게 행동하면 된다. 즉, 나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하기보다 내가 대화를 하는 상대방이 주인공이 되도록 이야기를 끌고 나가야 합니다. 인간은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내가 내 이야기를 하고 싶은 욕망도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 잠시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은 내려놓고 대화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해주면 됩니다. 특히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심 어린 칭찬을 하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스스로가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훌륭한 점을 찾아내서 먼저 인정해주는 순간 당신은 인생에 있어 훌륭한 친구를 얻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철학자 랄프 waldo 에머슨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다. 내가 그들에게 배울 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그런 지점이 보이면 꼭 그 사람에게 말해 주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 상대방이 주인공이 되는 말들을 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칭찬을 건네보십시오. 당신의 삶의 배경이 달라질 것입니다. 맞고 틀린가 지나치게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 관계에서는 누가 맞고 틀린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맞고 틀리다고 논쟁하는 것만큼 적을 만들기 쉬운 화법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이야기에는 틀린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가 틀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때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고 그 사람보다 우월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상대방이 요청하지도 않고 반겨주지도 않았지만 굳이 나서서 틀린 내용을 지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대부분은 불쾌하게 반응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틀리지 않은 내용이라고 우길 수도 있습니다. 내가 끝까지 그 내용이 틀렸다고 주장하고 증명해서 상대방이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남는 건 무엇일까요? 아마도 상대방에게 생긴 나에 대한 적개심뿐일 것입니다. 상대방과 대화를 한다는 것은 토론과 논쟁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논쟁하면서 지지 않으려 했고 반박을 하면 때로는 승리를 얻을 수도 있다. 하지만 상대방의 호의를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공허한 승리에 불과하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학문적으로 옳음을 증명하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과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것을 원하는가? 내가 옳은 것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얻고 좋은 인간관계를 위한 대화라면 맞고 틀린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주제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인정하게 만들수록 반발심만 커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금만 거리를 두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위해서 가장 도움이 되는 화법일지에 대해 고민해 봅시다. 사랑과 평화의 방법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조심해야 하는 말을 조심하고 해야 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서로에게 더 따뜻한 사회, 우리들의 행복한 노후를 바랍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에게도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보더니 야인년아 그러더래요. 야인년아, 야인년아.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며느리한테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고. 나는 억울해 죽겠다고 1시간 반을 하소연을 하더래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상담 소장 신부님한테 그랬어요. 그 할머니가 정말로 모르는 게 하나 있다. 그 할머니가 정말로 잘못한 거는 안 죽고 오래 사는 게 잘못한 거다. 그 할머니의 잘못은 안 죽은 거다. 안 죽은 거. 옛날에는 집안에 그 장수하는 어르신이 있으면 집안에 가문의 자랑이었어요. 근데 참 재미난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명문대학교야. 요 근처에 있는 명문대학교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10년 전에 부모님이 몇 살까지 살기를 원하느냐고. 근데 10년 전에 명문대학 학생들이 답을 했는데 65세. 부모님이 65세까지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또 5년 후에 또 조사를 해봤어요. 똑같은 신입생들한테 부모님들이 몇 년 더 살았으면 좋겠느냐고. 그랬더니 5년 전에는 63세로 줄어들었어요. 부모님이 63세까지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또 똑같은 설문조사를 신입생들한테 했더니 몇 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60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죽어야 돼. 애들의 바람이라면은 다 죽어야 돼. 그런데 부모님 생각하고 자식 생각하고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부모님은 손자도 보고 싶고 증손자도 보고 싶고, 그런데 자식들은 다 키웠고 할 일 다 했으니까 죽어라 이거예요. 죽어라. 제가 왜 비행기 얘기도 하고 휴대폰 얘기도 했느냐 하면 세상은 너무나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세상의 변화를 못 읽느냐 하면 여기 계신 50대, 60대, 70대 되신 분들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세상이 돌아가는 걸 알면 대처를 할 텐데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니까 야인년아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며느리한테 야인년아라는 소리 안 들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아? 아니지,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식하고 같이 살 생각을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죠. 왜 자식하고 같은 집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2040년에는 아마 제 생각에는 아이를 거의 낳지 않을 거예요. 2040년이 되면은 아이들을 안 낳아요. 왜 아이들을 안 낳느냐면 지금 대한민국의 애들 고통스러워요, 안 고통스러워요? 공부하느냐고 고통스럽죠? 경쟁하느냐고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애들을 세계에서 가장 애를 안 놓는 나라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애들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너무 고통을 겪으니까 또 지금 애를 안 낳는 30대, 40대들은 자기네들이 그렇게 고생을 했으니까 내 자식이 이 세상에 태어나갖고 그 경쟁 속에 애를 키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애를 안 낳는 거예요. 2030년, 40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자식이라도 낳고 자식한테 투자라도 하지만은 2030년, 40년 되면 아예 자식을 안 낳을 거라는 얘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산 때문에 이 민족이요, 애를 안 낳으면 민족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존재 자체가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를 많이 낳는 유일한 방법은 국가에서 대학까지 등록금을 대주는 거예요. 국가에서 대학까지. 아니 근데 이게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고 유럽은 대학까지 다 국가에서 등록금을 내줘요. 심지어는 박사기까지 내주는 나라들도 있어요. 국가가 책임지면은 여러분들 국가가 등록금 다 대주면은 여러분들은 훨씬 짐이 가볍죠. 그리고 노후 대책도 준비할 수 있고 국가가 다 대주니까. 또
애를 많이 낳게 하려면은 국가가 뭐도 해야 되느냐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연금도 다 보줘야 돼. 연금도 지금 20만 원, 40만 원 주잖아요. 그거 80만 원, 90만 원까지 올려야 돼. 80만 원, 90만 원까지 올릴 수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내가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주느냐고.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있는 나라들은 다 80만 원, 90만 원 줘요. 지금 다른 나라들은 80만 원, 90만 원 다 줘요. 누구한테 돈 뺏어서?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돈 많은 사람들한테 뺏어서 국민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국가가 살아나는 거예요.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행복의 기도입니다. 실버타운에서 탈출한 할아버지 이야기와 함께 들으면 강의를 더 잘 음미하실 수 있습니다. 참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강의의 주제는 변화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00년의 발전 속도는 지난 100년의 발전 속도하고 똑같고, 지난 100년의 발전 속도는 지난 10년의 발전 속도하고 똑같고, 또 지난 10년의 발전 속도는 지난 1년의 발전 속도하고 똑같다고 그래요. 또 지난 1년의 발전 속도는 지난 3개월의 발전 속도하고 똑같다고 그래요. 그럼 과거의 1000년 동안의 변화가 지금 3개월 만에 일어나는 거죠. 제가 지난 7월 22일 날 아프리카 잠비아에 선교 봉사를 떠났습니다. 한국에서 인천공항에서 홍콩 들르고, 홍콩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한네스버그 공항에 가서 또 거기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잠비아까지 가는데 26시간이 걸렸어요. 26시간. 많은 분들은 이야 그러는데, 내가 만약에 1000년 전에 한국에서 잠비아를 갔다면은 1년이 걸려도 못 가요. 1년이 걸려도. 아마 제 생각에는 가다가 죽었을지도 몰라요. 가다가. 그런데 그런 아프리카 잠비아를 저는 벌써 8번을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8번을 갔다 왔다는 얘기는 지난 1000년 전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만큼 빠르게 산다는 거죠. 교통적인 면에서. 그리고 보름 동안 잠비아 신학교 수녀원 짓는 거 일을 하고, 그 다음이 미국 강의가 있었어요. 또 다시 잠비아에서 비행기를 타고 요한네스버그 공항에 와서 15시간 비행기를 타고 뉴욕으로 갔어요. 또 뉴욕에서 최종 목적지 LA까지 6시간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그것 또한 26시간이 걸렸어요. 26시간이 걸렸는데 벌써 이제 지구를 한국에서 출발해갖고 거의 3분의 2바퀴를 도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LA, 시카고, 텍사스, 덴버, 멤피스, 최종은 다시 동부 아틀란타에 가서 강의를 하고 다시 13시간을 타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지구를 한 바퀴 딱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3일이에요. 3일.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이 3일이에요. 1000년 전에는 지구가 그렇게 동그란지도 몰랐어요. 1000년 전에는. 돈다는 건 상상도 못했고, 아마 배 타고 많이 돌았겠죠. 배 타고 돌았으면은 아마 거의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지구를 한 바퀴씩 매번 도는 게 벌써 한 5번 정도 이렇게 돌았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에 비하면은 나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KTX로 얼마가 걸려요? 2시간 반 걸려요. 앞으로 조금 무슨 기차가 나오면 30분 걸린대요. 30분. 부산에서부터 옛날에 한양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은 한 달이었다고 그래.
한 달. 야, 옛날에 한 달 걸리는 걸 2시간 반 만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조급해갖고 1초도 못 기다리고 빵빵거리고 속력 내고 그런 거 보면은 현대인들이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많은 걸 뺏기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운전을 할 때 거의 과속을 하지 않아요. 요즘은 내비게이션으로 여기 딱 찍으면은 평창에서부터 삼성산까지 2시간 반 정도 걸려요. 그러면 한 30분 전에 오면은 그냥 또 요즘 차가 좋아갖고 크루즈라는 걸 걸어놓으면 앞차하고 간격을 자기가 알아서 뭐 껴드는 차들은 다 껴줘요. 추월하겠다는 차는 다 추월하고. 근데 예전에는 나도 급하게 다닐 때는 운전이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근데 껴줄 거 다 껴주고 양보할 거 다 양보하고 그냥 앞차 따라오니까 운전이 그렇게 편안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너무 급하게 살지 마세요. 급하게 안 살아도 옛날 사람들보다는 제가 보기엔 1000배 빨리 살고 있는 거예요. 급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교통보다 더 무서운 변화가 있어요. 교통보다 통신이에요. 통신. 1960년대는 여러분들 집에 무슨 전화기가 있었죠? 돌리는 다이얼 전화기가 있었죠? 네. 1970년대 후반 80년대 막 초에 들어서서는 뭐가 있냐면 누르는 전화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80년대 중반에는 집안에서 무선 전화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거실에 이 돌리는 전화기 있을 때는 바람을 피고 싶어도 필 수가 없었어요. 거실에서 통화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뭐 화장실에 가서 들고 가서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변하기 시작한 거죠. 1980년대 말은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휴대폰이 나왔어요. 휴대폰이. 이제 집 밖에서도 전화를 할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각각 나라마다 다르는데 2009년에 본격적으로 스마트폰이 나왔어요. 이 스마트폰 안에는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휴대폰을 갖고 왔는데 이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와 있어요. 이걸로 내 차 시동도 걸을 수 있고 이걸로 텔레비도 볼 수 있고 동영상도 볼 수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인터넷도 할 수 있고 유튜브도 볼 수 있고 이게 못하는 게 없어요. 정말 못하는 게 요 조그만 거 안에 못하는 게 없어요. 1960년대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 컴퓨터 미사일 궤적 계산하느냐고 컴퓨터를 썼어요. 그 컴퓨터 크기는 30톤이었어요. 30톤. 그러니까 이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그 꽉. 그런데 그거보다도 이게 성능이 더 좋아요. 훨씬 더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할머니들이 내가 지난주에도 명동에 모임이 있어서 갔었는데 이렇게 걷다 보면 할머니들이 날 만나면 너무너무 반가워해요. 아이고 신부님 여기서 만나다니 명동 길에서. 그럼 할머니 4분이 이렇게 만나면은 사진 찍자고. 휴대폰이 있으니까 사진 찍자고. 근데 또 찍을 줄을 모르니까 그 중에 제일 젊어 보이는 할머니한테 네가 찍으라고. 네가 제일 젊으니까. 이건 젊을수록 유리하잖아요, 휴대폰은. 근데 이 할머니가 이런 말 합니다. 나도 잘 몰라. 그래도 네가 찍어, 신부님이랑. 이런 기회가 어딨어. 그래갖고 이제 할머니 3분하고 나하고 이렇게 웃으면서 내가 이렇게 사진을 딱 찍으려고 웃으면은 할머니가 딱 사진을 찍으면서 하는 소리가 있어요. 신부님, 그런데 왜 내가 나와? 왜 내가 나와? 네가 나오는지 내가 나오는지도 몰라. 요즘 애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태어나는 줄 아세요? 이러면서 태어나요. 이러면서 태어나면서 요즘 애들은. 그런데 1살, 2살도 그걸 보는데 지금 60대 넘어서는 할머니들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1990년대는 세계 10대 기업 중에 일본이 8개를 차지했어요. 근데 2010년에는 세계 10대 기업 중에 일본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지금은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구글이라는 거가 있는데 그게 뭐 다 알지를 못해. 근데 구글하고 페이스북, 아마존은 텔레비전에 선전을 안 해요. 그리고 구글은 물건을 팔지 않아요. 인터넷으로만 파는데 이 기업의 가치는 700조예요. 700조. 그래갖고 이 요즘 오로지 이 휴대폰 컴퓨터가 시장이 얼마냐면 4,300조예요. 4,300조. 상상도 못할 만큼 크죠. 제가 산호세에 있는 구글 본사에를 갔었어요. 정말로 기가 막히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든 복도에 먹을 걸 다 놔둬요. 직원들을 위해서.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중간에 뭐 일하다가 수영하고 싶으면 요만한데 물 이렇게 내려와갖고 수영도 하고 모든 식당의 밥을 다 먹을 수 있어. 근데 걔네들은 물건을 팔지 않아요. 그런데도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요. 그게 뭐 때문이냐면 컴퓨터, 휴대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너무나 많이 변하고 있죠. 제가 논문을 쓸 때 타자기로 논문을 썼어요. 근데 딱 신부가 되니까 286 컴퓨터, 386 컴퓨터, 486 컴퓨터, 586 컴퓨터, 메가 컴퓨터, 기가 컴퓨터가 나왔어요. 그때는 막 이만한 건데 요즘은 요만한 컴퓨터로 나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50살 이상부터는 컴퓨터에 대해서 깜깜해요. 휴대폰에 대해서 깜깜해요. 세상은 컴퓨터, 휴대폰 세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깜깜이로 살아가는 거야. 깜깜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 그런 거 있어도 무슨 문제야. 그냥 살면 되지. 그런데 깜깜한 상태로서 몇 년을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50년을 더 살아야 돼요. 깜깜한 상태에서 50년을. 우리 생태마을에 오늘도 이제 피정객들이 들어와 계신데 저녁에 프로그램이 제 강의 말고도 7시부터 8시까지는 별 이야기를 해요. 우주에 관련된. 우리가 이제 생태마을이잖아요. 우주에 관련된. 근데 너무너무 좋아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그 하는 선생님이 그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갖고 캐나다에서 오신 분들이 그 별 이야기를 듣고 우리 캐나다 토론토에도 와서 강의해달라고 그럴 정도로. 그래서 그 선생님이 신부님 덕분에 내가 캐나다 가서 강의하게 생겼다고. 그리고 8시부터는 이번에 7월 1일 날 주교님께서 우리 생태마을에 많은 피정객들이 오니까 시카고 대학에서 상담 심리 박사학위를 딴 신부님을 보내주셨어요. 이 신부님은 8시부터 9시까지 무슨 프로그램을 하느냐면 별별 이야기를 해요. 별별 이야기를 다 해보자 이거야. 별별 이야기를. 그래서 이제 뭐 마음이 답답한 분들이 원두막에 모닥불 펴놓고 이야기를 원래는 1시간 하는데 대개 2시간에서 2시간 반 한대요. 근데 할머니 한 분이 별별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할머니 하는 말이 그 신부님한테 신부님 나는 일생 남 피해 준 적도 없고 죄 진 적도 없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난 정말 부끄럽지 않게 살았는데 며느리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보더니 야인년아 그러더래요. 야인년아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며느리한테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고. 나는 억울해 죽겠다고 1시간 반을 하소연을 하더래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상담 소장 신부님한테 그랬어요. 그 할머니가 정말로 모르는 게 하나 있다. 그 할머니가 정말로 잘못한 거는 안 죽고 오래 사는 게 잘못한 거다. 그 할머니의 잘못은 안 죽은 거다. 안 죽은 거. 옛날에는 집안에 그 장수하는 어르신이 있으면 집안에 가문의 자랑이었어요. 근데 참 재미난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명문대학교야. 요 근처에 있는 명문대학교 학생들한테
명문대학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10년 전에 부모님이 몇 살까지 살기를 원하느냐고. 근데 10년 전에 명문대학 학생들이 답을 했는데 65세, 부모님이 65세까지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또 5년 후에 또 조사를 해봤어. 똑같은 신입생들한테 부모님들이 몇 년 더 살았으면 좋겠느냐고. 그랬더니 5년 전에는 63세로 줄어들었어요. 부모님이 63세까지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또 똑같은 설문조사를 신입생들한테 했더니 몇 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60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죽어야 돼. 애들의 바람이라면은 다 죽어야 돼. 그런데 부모님 생각하고 자식 생각하고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부모님은 손자도 보고 싶고 증손자도 보고 싶고, 그런데 자식들은 다 키웠고 할 일 다 했으니까 죽어라 이거예요. 죽어라. 제가 왜 비행기 얘기도 하고 휴대폰 얘기도 했느냐 하면 세상은 너무나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세상의 변화를 못 읽느냐 하면 여기 계신 50대, 60대, 70대 되신 분들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세상이 돌아가는 걸 알면 대처를 할 텐데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니까 야인년아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며느리한테 야인년아라는 소리 안 들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아? 아니지,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식하고 같이 살 생각을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죠. 왜 자식하고 같은 집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2040년에는 아마 제 생각에는 아이를 거의 낳지 않을 거예요. 2040년이 되면은 아이들을 안 낳아요. 왜 아이들을 안 낳느냐면 지금 대한민국의 애들 고통스러워요, 안 고통스러워요? 공부하느냐고 고통스럽죠? 경쟁하느냐고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애들을 세계에서 가장 애를 안 놓는 나라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애들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너무 고통을 겪으니까 또 지금 애를 안 낳는 30대, 40대들은 자기네들이 그렇게 고생을 했으니까 내 자식이 이 세상에 태어나갖고 그 경쟁 속에 애를 키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애를 안 낳는 거예요. 2030년, 40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자식이라도 낳고 자식한테 투자라도 하지만은 2030년, 40년 되면 아예 자식을 안 낳을 거라는 얘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산 때문에 이 민족이요, 애를 안 낳으면 민족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존재 자체가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를 많이 낳는 유일한 방법은 국가에서 대학까지 등록금을 대주는 거예요. 국가에서 대학까지. 아니 근데 이게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고 유럽은 대학까지 다 국가에서 등록금을 내줘요. 심지어는 박사기까지 내주는 나라들도 있어요. 국가가 책임지면은 여러분들 국가가 등록금 다 대주면은 여러분들은 훨씬 짐이 가볍죠. 그리고 노후 대책도 준비할 수 있고 국가가 다 대주니까. 또 애를 많이 낳게 하려면은 국가가 뭐도 해야 되느냐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연금도 다 보줘야 돼. 연금도 지금 20만 원 40만 원 주잖아요. 그거 80만 원 90만 원까지 올려야 돼. 80만 원 90만 원까지 올릴 수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내가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주느냐고.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있는 나라들은 다 80만 원 90만 원 줘요. 지금 다른 나라들은 80만 원 90만 원 다 줘요. 누구한테 돈 뺏어서?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돈 많은 사람들한테 뺏어서 국민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국가가 살아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하와이에서 우리 할머니들 25분이 평창으로 1박 2일 피정으로 왔어요. 피정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 제주도로 가서 전주로 갔다가 서울 가서 다시 하와이로 간대요. 그러면은 그 할머니들이 그렇게 비행기 값 내고 그렇게 뭐 일주일, 2주일 한국에 여행 오는 이유가 뭐냐면 하와이는
다른 미국보다 하와이하고 알래스카는 연금을 많이 줘요. 거의 90만 원, 100만 원, 뭐 110만 원까지 준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하와이는. 근데 이 할머니들이 돈을 안 쓰고 가만히 있어갖고 통장에 3만 달러가 넘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연금을 줄여요. 이 할머니는 돈이 필요 없나 보다. 그래갖고 연금을 줄여. 그러니까 이 할머니들은 돈이 나오면 그거 모아갖고 다 써야 돼. 근데 미국에 간 우리나라 하와이 할머니들도 이제 똑똑해갖고 그런 할머니들도 있지만 자식들한테 돈 안 줘요. 그거 다 써갖고 다 써. 그러니까 한국도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애들 등록금 다 대주고 그 다음에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연금 다 대주면은, 아니 애 낳으면 국가에서 등록금 대주고 그 다음에 늙으면 국가에서 용돈 주는데 애를 안 낳을 이유가 뭐가 있어? 애가 얼마나 사랑스러운데. 애기가 사랑스럽지 않아요? 아주 쉬운 일이야. 저 신부님 참 답답한 얘기하네. 돈이 어디 있어서 그런 걸 하느냐고. 여러분들, 내가 조금 전에 교도소 아주 굉장히 높은 분을 만나고 왔는데, 교도소에 죄수 한 명 1년에 돌보는데 들어가는 돈이 2,500만 원이래. 2,500만 원. 일주일에 한 번씩 고기 80년대부터 나왔대. 그리고 요즘 보리가 비싸갖고 다 쌀밥 준대. 다 쌀밥 준대. 보리가 비싸갖고. 그러면은 2,500만 원을 들여갖고 그 사람들을 감옥에다가 집어 넣는 게 낫느냐? 그 사람들 한 달에 200만 원씩 줘가면서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사느냐? 그게 어디가 좋을 것 같아요? 뭐가 좋을 것 같아? 세상에 나와갖고 한 달에 200만 원씩 국가가 줘갖고 쓰는 게 나라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본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돈을 아낀다고 이게 국가가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못 먹고 못 살 때는 아껴야지.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돈이 흘러 넘쳐요. 돈이 흘러 넘쳐요. 이거를 골고루 온 국민들한테 다 보내야 돼. 근데 첫 번째 보내는 건 교육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국가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라는 잘 돌아가게 있어요. 죄도 없어지고 범죄도 없어지고. 학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교 가서는 공부 가르치면 안 돼요. 경쟁을 가르치면 안 되고, 사랑하는 방법, 이웃을 배려하는 방법, 협동하는 방법, 재미있게 사는 방법, 노래하고 춤추고 놀이를 가르치면은 대한민국은 정말로 행복한 나라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경쟁만 앞세우는 거예요. 1등만 앞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참 착하잖아요. 그리고 순한 애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 그렇게 착해 빠져갖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라 그래? 너 독하게 마음 먹고 살아야 돼, 세상. 그러니까 계속 독해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만 되면 독해져 있어, 애들이. 독해져 있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뭐가 잘못된 거죠. 이제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는 우리가 굳이 공장에 가서 일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누가 다 할 거냐면 로봇가 다 해요. 그러면은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대한민국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국민들이 뭐에 정통해야 되냐면 인문학에 정통해야 돼. 인문학이라는 건 뭐냐면은 인간의 가치는 뭐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잘 죽어야 되고, 그 높은 정신적인 수준이 있으면은 서로 나누고 사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컴퓨터가 우리 반 이상은 해요. 우리 살아가는 거 반 이상은 컴퓨터가 해요. 지난번에 알파고하고 우리 이세돌하고 바둑 둔 거 아시죠? 네. 4승 1패. 알파고가 4승 1패 했어요. 이세돌이 1승을 했어. 유일한 1승이에요. 커제는 세계 바둑 1위 커제는 3전 3패. 근데 놀라운 건 알파고가 뭐라고 그랬냐면, 인공지능 컴퓨터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는 인간하고 더 이상 바둑은 두지 않는다. 수준이 떨어져 갖고 더 이상 바둑은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하고. 왜냐하면 자기 학습을 하거든, 자기 학습. 여러분들 요즘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있어요. 로보 어드바이저. 이게 뭐냐면은 주식 투자할 때 이 로보 어드바이저한테 내 거 좀 투자 좀 해달라고 그러면 얘가 투자하는 거야. 근데 이 로보 어드바이저가
투자를 하면은 평균 수익률이 3에서 5%래요. 거의 돈을 날리는 경우는 없대. 그러니까 사람이 분석하는 것보다 누가 분석하는 게 커? 로봇가 분석하는 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넘어가는 거죠. 우리 주위에는 누구라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이제 들어왔어요. 우리 집에. 누구라는, 얘가 뭐를 하느냐면 영화도 보여주고 음악도 틀어주고 에어컨도 틀어주고 은행 업무도 봐줘요. 기가 막힌 거예요. 대화도 해주고 주인님 일어나시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는 제가 보기엔 2040년에 가면은 결혼도 하지 않을 거예요. 결혼도, 아이를 안 낳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결혼을 하지 않을 거예요. 미국에서는 이제 2040년에 뭐가 나왔느냐면 성생활하는 로봇가 나왔어요. 2009년에 라스베가스에서 로봇 전시회를 했는데 록시라는 여자 컴퓨터가 나왔어요. 근데 키가 1m 70, 몸무게가 54kg. 그리고 이 고무 합성 재질로 해갖고 만지면은 여자 피부 만지는 기분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얘는 오르가즘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제 결혼 안 해도 돼. 아니 왜 굳이 머리 복잡한 여자하고 살아? 아니 같이 잠자리도 해주는 로봇 록시가 나왔는데, 근데 이게 가격이 얼마냐면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 근데 앞으로 싸기도 싸죠. 싸요. 그런데 지금 2009년에 이 전시회가 시작이 됐는데 제가 보기엔 2030년, 40년 되면은 거의 아내 역할까지 해주는 로봇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성격도 고를 수 있대. 까칠한 여자를 고르고 싶으면 까칠한 여자를 고르고, 부드러운 여자를 고르면 부드러운 여자를 고르고. 근데 일본에서 2015년에 무슨 로봇가 나왔느냐면 아즈마 히카리라는 로봇가 나왔어요. 아즈마는 일본어로 나를 맞아주는 아내라는 로봇이야. 나를 맞아주는 아내야.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아즈마는 취미는 애니메이션 감상이고 특기는 계란 후라이 만들기예요. 좋아하는 음식은 도너츠예요. 벌레를 매우 두려워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도와주는 영웅의 여자야. 이 여자는 아침에 여보 일어나요, 출근해야죠. 남편을 깨워요. 그리고 남편이 저녁에 나 몇 시에 퇴근할 거야. 그럼 날이 더우면 에어컨을 틀어놔요. 목욕물도 데워놔요. 이 로봇은 또 같이 해주는 로봇이죠. 세상이요, 여러분들이 근데 문제는 이 꼴 저 꼴 안 보고 죽으면 되는데 그 모든 꼴을 다 봐야 돼. 근데 그게 어떤 건지도 모르고 우리는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 록시를 만든 개발자의 최종 목표는 섹스를 넘어서서